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돈에 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입니다. 제가 아이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 작년 가을 정도에 이 책을 서점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사카이 레오라는 작가님의 이름은 제가 낯설어서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목차라든가 제목에서 봤을 때 굉장히 끌리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콕 찍어주셨던 부분이고요.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꼭 아이의 경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나 장래에 관한 어떤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1장과 2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는 돈에 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으로 떼쓰는 아이를 모두 다 들어주지 않고 기다리고 참을성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집안일이 부모의 몫이 아니라 같이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무조건 공짜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 부모님들이 좀 많이 그러는 편인데요. 부모는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을 저희가 무한대로 아이에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경제인들이라든가 많은 분들께서도 능력이 된다고 해서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베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 수학을 할 수 없어도 수포자는 되면 안 된다라든가 독서의 중요성과 말을 잘하는 아이, 재능과 실력보다 배려를 함으로써 인성을 키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1장에서 해주시고요. 2장에서도 참 배울 점이 많은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코딩을 배워야 되는 진짜 이유, 스마트폰은 1살 때부터 써도 상관이 없다. 네가 좋아하는 걸 엄마 아빠도 좋아한다. 그리고 틀에 박혀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틀을 부수는 아이로 키워라. 초등학생 자녀가 공부하기 좋은 공간과 독서를 할수록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실패하면 쉽게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너무 적잖아요. 자녀가 없는 집도 있고 있어봤자 1명, 많은 식구들이 2명. 그리고 저희도 지금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자녀가 없이 그냥 부부만 살고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너무 곱게 키우려고 하는 성향이 많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좀 그렇다고 하죠. 중국은 1자녀니까요. 1명밖에 낳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실패하는 걸 많이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부모님께서 실패하는 것도 네가 커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잡아나갈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잡아서 단계별로 성장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가져야 되는 꼭 필요한 능력과 당연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장에서 22개의 목차와 2장에서의 25개의 목차로 전부 다 47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도 버릴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이 책을 서점에서 봤을 때 제목과 목차뿐만 아니라 머릿글을 읽어보고 나서 이 책은 내가 꼭 소장해야겠다. 그리고 많이 추천하고 두고두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글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유대인은 자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돈에 상응하는 노동, 간단한 집안일이나 심부름을 했을 때 용돈을 주곤 합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그냥 주지 않으니 아이는 용돈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을 하니 독립심이나 의지력도 길러집니다. 작가도 마찬가지로요. 예전에 엄마한테 방 청소 좀 해달라고 했다가 어머니께서 해줄 수는 있는데 돈은 내야 해 하고 딱 잘라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 줄 바에야 내가 청소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본인의 자립심을 키우는 데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그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사상 최연소로 전미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힘이기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이 돈에 강해지는 교육을
받고 좋은 영향 아래서 자라났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초등학생 자녀의 경제머리를 키우는 방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약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희의 부모님이 살아온 세대하고 저희가 살았던 세대가 다른 것처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저희 아이가 살아가는 미래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뒤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0년에서 20년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47%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유물이 됐습니다. 지금도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정말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친구들도 많이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공무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나중에는 평생 직장을 갖는 것보다 평생 돈 잘 버는 기술을 알려줄 거라고 저희 남편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부 다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유대인의 경제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진짜 부자, 성공한 사업가들의 생활은 매우 소박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항상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도 늘 회색 티만 입고, 우리가 알고 있는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회색이나 청색 정장만 입는 것으로 유명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집중해야 되는 일과 그 시간에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늘 뭘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자기한테 딱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울리고 심플한 스타일을 찾는 데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물욕에 휘둘리거나 유행을 쫓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만 전력을 기울인 거죠. 그렇게 자신이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일에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자기한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도 늘 회색 티셔츠만 입고, 44대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도 회색 또는 청색 정장만 입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이 뭘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심플한 스타일을 따로 찾아둔 거죠. 그리고 또 물욕이라든가 유행을 쫓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집중해야 되는 그 일 하나에 전력을 기울인 거죠. 이렇게 하나의 일에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자기한테는 불필요한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냥 과감히 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흔히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는 너무 풍족하게 사주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신발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랑 남편이랑 좀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저는 운동하면 하나, 구두면 하나, 샌들이면 하나, 이렇게 하나의 스타일에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저희 남편은 저랑 좀 반대라서 옷에 따라 구두가 흰색 구두가 있고 까만색 구두가 있고 회색 구두가 있고, 운동화도 청바지에 입는 운동화, 정장에 맞춰 신는 운동화, 이렇게 좀 다양한 스타일을 패셔너블하다고 해야 되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딸 둘을 키우면서 본인도 자꾸 딸한테 이 구두도 예쁘고 저 구두도 예쁘고 또 이 샌들도 예쁘고, 또 운동화가 새로 나오면 요거 흰색도 예쁘고 회색도 예쁘고 색깔별로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디자인별로 다 사주고 싶고. 그런 걸로 저하고 남편하고 좀 성향이 달라서 아웅다웅 하는 일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편이에요. 저는 실용적인 면이 강하다고 보면 남편은 좀 패셔너블하다고 봐야겠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 한국 사람이
가능하면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는 걸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음은 다 주고 싶죠. 마음은 다 주고 싶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자라든가 재벌들을, 그들조차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이가 원하는 걸 다 사주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유명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재벌가의 자식들도 기초부터 경제교육을 따로 받고 신입사원부터 올라가는 재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갖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무조건 다 주는 거에는 제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경제교육을 10살, 이제 3학년이 되면서 같이 시작했거든요. 집안일을 아이가 도우면 얼마를 책정해서 용돈을 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도 저에게 아침, 점심, 저녁 500원씩 1,500원을 줘야 됩니다. 간식을 먹게 되면 2,000원이고요. 그리고 큰 돈을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고 그냥 작은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키워주려고 방세는 하루에 3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저에게 줘야 되는 돈은 하루 2,3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돈을 벌어 나가고 있어요. 뭐 자기 목욕하기, 숙제 끝내기, 뭐 상 차리는 걸 도와주기, 빨래를 뭐 세탁기에서 꺼내준다든지 항목은 다양하게 아이랑 협의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고요. 책을 읽는데도 500원씩 금액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 이 책을 보면서 아이한테 경제교육을 빨리 해야겠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 1, 2학년은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적응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어리다고 느꼈기 때문에 10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스타트해 보니까 아이가 잘 따라오고 그리고 이해하고 수긍하고 있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200원이라도 더 벌까, 엄마 오늘 커피 한 잔 더 안 드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 적극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니까 또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와 용돈을 책정해서 주고 받고 서로 계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의 2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유대인 동급생 중에는 부모에게 한 달 식비를 내던 친구도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까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친구 역시 집안일을 도우면 그 대가로 용돈을 주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부모님이 만든 음식의 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부모님께 마사지를 해주고 용돈을 받는 등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여러모로 궁리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감동받았거든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버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났기 때문에 제가 청소하든가 뭐 조그마한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제가 자진해서 했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온전하게 엄마 아빠 둘만 해야 되는 거고 너희는 다 받아서만 쓰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10살이 지났으니까 알고 집안일도 같이 책임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벌 수 있는 액수 그리고 나에게 주고 아이가 얼마 남을 수 있게 그렇게 서로서로 조율해 가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제가 책을 보고 실천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요. 모노폴리라는 책인데요. 게임입니다. 책이 아니고 모노폴리는 게임입니다. 모노폴리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말을 움직여서 땅을 사고 팔거나 건물을 짓는 게임입니다. 부루마블처럼 하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재밌는 게 게임하는 사람이 어른, 아이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가격을 흥정할 수 있어서 재밌습니다. 인생 게임 같은 거거든요. 게임에 본인 가족들만의 룰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부모님은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노폴리 게임을 한 듯 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지루함을 느낄 틈 없이 즐겁게 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다 같이 바빠서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주말만큼은 게임을 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노폴리만큼 인기 있는 게임이 또 있습니다. 인생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인데 직업을 선택하거나 돈을 버는 등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며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게임을 하면서 의사, 회계사, 경찰관 등 각각의 직업마다 월급이 다르다는 사실과
돈이 없으면 부채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보드게임의 재미있는 요소 중 하나는 게임하는 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착실한 아이, 낙천적인 아이, 전략적인 아이, 욱하는 아이 등 아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이들도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책 보고 제가 모노폴리도 샀고요. 인생게임도 샀고요. 2개 다 샀거든요. 정말 작가님 가족처럼 저희가 주말마다 모여서 게임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게임을 사서 초반에는 열심히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첫째 10살 아이하고 게임을 해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정말 제가 웃었던 이유가 뭐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성향이 보여요. 아이는 아직 10살이니까 또 게임을 많이 우리보다는 못 해봤으니까 잘 모르면서 우리 눈치를 살피는데 저는 벌면 투자하고 해서 벌어가는 스타일이었고 저희 남편은 니네 엄마처럼 계속 사기만 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안 사는 거예요. 계속 돈을 모으고 부루마블처럼 돌아서 월급 받고 또 한 바퀴 돌고 월급 받고 이런 식으로 자본을 좀 쌓은 다음에 너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항상 1등은 저예요. 살짝 있는 데서 투자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걸리면 저한테 세금을 내잖아요. 이자를 내거나. 그러니까 항상 1등은 엄마, 2등은 아빠, 3등은 딸. 이런 성향을 알게 되는 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64페이지에서 유대인을 배움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유일하게 뺏기지 않은 것이 그들의 두뇌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인 집과 땅을 뺏기는 가혹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머리만 영리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중에 저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마르크스, 드러커 등의 학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구글의 레리 페이지 등의 창업자들이 다 유대인이네요.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 중 유대인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유대인 둘이 모이면 5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토론을 좋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의 전통 교육 방식인데요. 2명 이상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우수한 지능은 하브루타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한 유대인이 혁신을 이루는 비결은 생각하는 두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저도 탈무드 책을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읽어준다고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탈무드를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탈무드를 읽어주고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10살 아이하고 대화를 살짝 나누거든요. 아이가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를 잘 하면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 이거 이랬어 저랬어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10살도 이해를 못하는 스토리가 있는 거는 제가 넘기고 가지만 그 중에 제가 이야기를 이 정도면 알 수 있겠지 해줬는데도 이해 못하게 되면 주석을 제가 같이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네가 이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맞아, 아니야, 네, 아니요 이런 단답형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항상 열려있는 의문문의 질문을 던져주세요.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가 여기에 있었다면. 제일 좋은 건 아이가 아직 저학년이라서 아이를 주인공에게 대응시켜가지고 물어보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거는 작은 아이 5살짜리한테도 전래동화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동화, 피노키오 얘기 좀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10살이 아니고 5살한테도 하다가 가끔 물어봐요. 피노키오가 학교를 안 가고 여우랑 이렇게 놀러 갔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못 만나게 되고 거기서 갇혀서 못 나오게 됐지. 너도 유치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라는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유치원 갈 거야, 엄마 아빠한테 되돌아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5살인데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할 게 열려있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 이런 생각을 이 나이인데도 벌써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래거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작가분께서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많이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10년 뒤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직업,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면 이 아이도 행복하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굳이 학력이라든가 실력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학교라는 틀에 가둬서 키우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에 저는 정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였습니다. 86쪽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돈을 창출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10년 후에 남아있을 직업이 무엇인지 예상하고 그 직업을 목표로 삼아 열심히 공부하기보다 스스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10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접하고 분석하며 미래를 그려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시대가 될 겁니다. 성격이 원만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는 분야가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지만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인 돈을 창출하는 힘을 갖기 원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부모가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선장으로서 역할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독서를 하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이들과 접하면서 실습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강사 수업을 이수하는 중인데요. 지금 이론 온라인 수업 마치고 다들 실습하면서 연구에 지금 돌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 아이하고 계속 실습하면서 체험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후에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수업할 수도 있고, 학교가 아니라 성인이나 문화센터나 각종 기관에 나갈 수도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연습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창의적으로 미래를 현명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